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윈터 수업, 그죠?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사실 이 시간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은 그거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제일 풀어지기 좋은 시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윈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잡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 알겠죠? 근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뭐하고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의지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돈을 쏟아붓고 하더라도 이게 빛을 발하려면 또 그만큼 공부했던 걸 복습하고 내 걸로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문학, 그 중에서도 시 부분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문학책 3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 문학책 3페이지. 됐습니까? 그렇죠? 자,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자, 이 책은 이제 새로운 이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선생님이 작품을 선정을 한 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냥 한 권으로서 1년 동안 그냥 쭉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진짜 진도 나가는 방식이 제멋대로였어. 알겠죠? 어떤 학교는 1, 3, 5, 7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2, 4, 6, 8 이렇게 나가고, 또 어떤 학교는 1, 2 나간 다음에 갑자기 5, 6 나가고 이런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학교랑 똑같이 이제 1학기 한 권, 2학기 한 권 이런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1학기 때는 대부분이 이제 현대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책도 사실 대부분이 이제 현대문학 중심으로서 거의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고,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심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심화 부분에는 좀 고전도 조금씩 넣어놓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잘 해놓으면은 1학기 수업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특히나 이제 이 지역은 선생님이 새로 이제 2025학년도 교과서 목록을 쭉 다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미래 아니면 기상과학, 몇몇 학교는 그냥 기상만 써놓은 기상교육이라고 써놓은 학교도 있긴 하던데 대부분이 미래이랑 기상 쪽 위주로 그 학교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 책을 만들 때 가능하면은 미래이랑 기상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거기도 너무 그것만 배우면 또 안 되니까 다른 책 작품도 조금씩은 넣어놓고, 거기다 심화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교과서와 상관없이도 또 집어넣어 놨으니까 좀 문학을 이제 넓게 보는 그런 눈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 바로 시작부터도 비상과학 교과서에 있죠. 바로 나희덕의 산속에서라고 하는 작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번 새로 개정 교과서에도 보니까 이 나희덕 시인의 작품들이 좀 굉장히 많이 실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희덕의 산속에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굉장히 잘 익혀놔야 돼요.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길은 무슨 의미야?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도 굉장히 편해. 알겠지? 근데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냥 중학교식으로 암기식으로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고등학교는 암기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런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 도출하는 과정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지역 모든 고등학교들 다 보면은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보더라도 그래도 진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시어 하나하나 의미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여러분한테 그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대략 이런 구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먼저 합시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터덜터덜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는 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뭐다? 자, 요 문장 하나의 연을 한번 살펴보니까
올바른 문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주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는 이 부분이 어디로? 사실은 여기로 가야 되는 바로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이제 문학은 상상의 나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 시의 제목이 산속에서였고, 그쵸? 이 화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얘기를 했어. 그쵸?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시어가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따뜻함. 또 뭐가 따뜻하다는 거야? 불빛. 그치. 불빛이라고 하는 핵심 시어가 하나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화자는 불빛을 따뜻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이 화자는 불빛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치. 긍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상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유빈이가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었어. 지하 밤에 해가 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 헤매고 있는데 저 끝에서 불빛이 하나 쫙 보여. 마음이 어떻겠어? 심정이. 달려가고 싶은. 그치. 달려가고 싶고 뭔가 좀 안심이 되고 그 전에 막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했는데 좀 안심이 되고 뭔가 이제 저쪽으로 하면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약간 희망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망, 위안, 위로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뭐 제목도 산속에서 뭐 배경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시라고 하는 거는 딱 어떤 상황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에서 얘기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인생, 삶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잃어보지 않은 사람, 그렇죠? 길치가 아닌가 봐,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겠어? 어떤 삶을 사는 사람? 나태한? 나태하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약간은 고생하지 않은, 그렇지? 시련을 겪지 않은, 그죠? 혹은 뭐 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방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고통, 시련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런 희망이 주는 그런 따뜻함, 이런 거를 이 사람은 당연히 알 수가 없다. 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본 적이 없을 테니까.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연으로 봅시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어둠은 어둠인데 그냥 어둠도 아닌 막무가내의 어둠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막무가내를 통해서 어둠의 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나쁜 거겠지. 바로 부정적 시여이고, 그래서 이거는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 그럼 당연히 이 어둠은 바로 위에 있었던 불빛과 의미가 어떻게 된다? 대조. 그렇죠, 대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그쵸? 자, 유빈이가 아까처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데, 그치? 불빛도 안 보여 아직. 근데 누군가가 손을 탁 잡아준대. 그럼 기분이 역시 또 어떻겠어? 편안해. 그치?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손도 역시 바로 위안, 위로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바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때?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누군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손을 내서 잡아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손을 잡히는 거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거꾸로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타인의 고통에 위안이 되는 존재가 이꼴 인간이다 라고 이 화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1년의 내용이 지금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그렇죠? 이 사람도 역시 바로 어떤 사람? 시련, 고통을 겪는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겪었거나,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안다고 했어. 그렇죠? 어떻게?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라고 해서, 그러면 이 시에서 보면 이 작은 지붕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떻게? 사람들의,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의 어깨를 큰 힘으로 감싸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작은 지붕들도 앞에 있었던 불빛이나 손처럼 뭡니까?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존재? 편안하게. 그치, 바로 위로, 위안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먼 곳의 불빛은, 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는 것을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불빛, 바로 1년에 나왔던 불빛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희망, 그렇죠? 위안,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불빛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유빈이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에 헤매고 있어. 그렇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저기서 불빛이 딱 보여. 그러면 그 순간 안도감이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 불빛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빛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빛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타인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불빛이 하는 진정한 역할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이 힘들 때 그저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타인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나이덕의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비슷한 같은 나이덕의 작품,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로부터 지금 따져본다면 이제 뭐 배추의 마음 같은 작품들을 쓰는 그런 사람이고, 이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제 시 경향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타인에 대한 이해, 위로, 위안, 배려, 관용, 포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생명들에 대한
그 소중함, 아름다움 이런 걸 얘기하는 시인이 바로 나희덕 시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시는 일종의 타인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작품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처음에 지금 이 화자는 뭡니까? 그 복숭아 나무를 좋게 봤다, 나쁘게 봤다. 그렇지, 나쁘게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말은 뭐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복숭아 나무에 대한 나의 생각 첫 번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봅시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저 복숭아 나무에 가봤자, 그쵸? 사람이 앉지 못할 거다. 저 그늘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거다라고 나는 미리 생각했어. 왜? 나는 직접 이 사람은 나무에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 그치, 안 가봤잖아. 그치? 안 가보고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복숭아 나무에 대한 나의 편견, 일종의 고정관념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멀리로만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가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복숭아 나무와의 심리적 혹은 정서적 같은 말이에요. 혹시 고등학교에는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쟤는 나랑 뭔 존재야 이런 거죠.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복숭아 나무는 흰 꽃하고 분홍 꽃만 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바로 뭐다? 수천의 빛깔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수천의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바로 뭐다? 그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그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천의 빛깔은 바로 뭐다? 대상의 본질, 개성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화자는 바로 뭐다? 복숭아 나무에 대한 나의 생각 두 번째, 그쵸? 복숭아 나무의 본질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시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자, 나는 그 나무를 이제 나무에게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즉, 화자는 아직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내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이 작품도 실제로 교과서에 꽤 많이 실렸던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왔어. 이게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죠? 바로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리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눈부셔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깨달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반복을 통해서. 그쵸?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자,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이 화자가 봤을 때 이 복숭아 나무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상이 수천의 빛깔을 가진 이유라는 거죠. 일종의 가능성이 되는 거죠. 타인의. 그렇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것, 이거는 이꼴 바로 뭐다?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문장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 화자는 드디어 뭡니까?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한 거야. 그치? 드디어 화자는 어떻게? 바로 대상과, 그쵸?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화자가 대상과 가까워진 시간은 바로 언제? 저녁이었다는 거야. 그치? 그죠?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일종의 타인에 대한 이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타인을 만날 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을 때 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파악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혹은 내지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버린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작품이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다? 화자는 멀리에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졌다가 멀리에서 대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대상을 깨달은 다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온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대상을 이해하려면 가까이 가서 이해한다는 게 많이 고정관념으로 박혀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 함정선지로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화자는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대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쓴 시가 바로 이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윤동주라고 하는 시는 우리가 사실 좀 시풍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 윤동주 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를 쓰진 않았어요. 실제로 시집도 딱 한 권, 그것도 유고 시집. 시인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가족들이 시인의 시를 모아서 만든 시집이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풍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떠올리는 거 바로 반성과 성찰, 즉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라는 걸 우리가 꼭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윤동주 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 그쵸? 나는 그 이상적으로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간극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 그래서 부끄러워한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결국 이 윤동주 시인은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다? 미래에 대한 희망, 의지로 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반성과 성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윤동주 시 거의 대부분 작품에 다 나옵니다. 거의 100%로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현실적 자와 이상적 자의 괴리라고 하는 거는 윤동주 작품의 거의 한 70%, 80% 정도 확률로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또 결론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로 나타나는 거는 그것도 거의 대부분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동주 하면 이런 걸 딱 떠올리면서 우리가 봐야 되죠. 실제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독립운동 활동을 실제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무장 독립운동 단체였던 의열단에도 다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초 1월인가 2월인가 이제 마침 이제 의열단의 군 자금도 받을 겸 마침 또 집안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가족 자식도 볼 겸 해가지고 막 집에 딱 들렀다가 일제히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죽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뭐 소문에 의하면 뭐 731 마루타 부대에 가서 생체 실험에 쓰였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죽게 됐는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알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945년에 죽음을 맞이, 광복을 불과 얼마 안 앞두고, 그리고 1946년에 윤동주가 죽고 1년 뒤에 가족들이 이제 윤동주의 시집을 모아서 시들을 모아서 유고 시집으로 냈던 게 아까 얘기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유고 시집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길이라고 하는 윤동주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자, 화자가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화자의 심정. 잃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어떤 마음, 무슨 감? 잃어버린 무슨 감?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 당황스러움. 당황? 그렇죠. 이건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상실감이라고 하죠. 상실이 사실 똑같은 말이야. 잃어버렸다는 뜻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실감을 지금 느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근데 뭔지는 몰라요. 알겠죠? 자, 근데 봅시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자, 화자는 지금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무언가를 어디다가 잃었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뒷부분은 좀 내용을 또 보면 알기도 하고, 윤동주 시풍을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그런 괴리를 항상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자가 찾고 있는 사실 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바로 뭐다? 바로 본질적 이상적 자아를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그러니까 주머니를 더듬으려면 속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즉 우리의 자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내면 세계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라는 거죠. 즉 화자는 바로 뭐다? 두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거리면서 길로 나아갔어요. 왜 나아갔겠어? 당연히 그치,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바로 이 화자가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거리면서 길에 나가는 행위라고 하는 건 이꼴 바로 뭐다? 자기 성찰 혹은 자아
탐색의 과정이 된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자기의 그 뭡니까? 본질적인 자아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 그렇지? 유빈이도 이제 뭡니까? 뭔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단 말이야. 화자, 우리는 항상 이입을 해봐야 돼. 감정을 알겠죠? 길을 나섰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길에서 보이는 거라고 오로지 돌만이 담으로 쌓여가지고 옆으로 쭉 길게만 이어져 있대. 기분이 어떻겠어? 상실감 크죠. 그렇죠. 상실감도 크고, 그렇죠. 지금 이 돌의 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것은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시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있는 이 시간, 이곳에 이제 날씨, 분위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화자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현대시에서 뭐 다른 작품들도 보게 되면은 지금 눈 내리고 하고 얘기를 한다면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눈이라고 하는 건 시에서 일반적으로 좀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자도 자기가 처해 있는 공간이 내 본질적인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이는 거라고는 삭막한 돌밖에 없다는 거야. 풀 한 포기조차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처한 현실이 어떻더라? 굉장히 삭막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어디?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 첫 번째가 되겠죠. 왜? 담이 쌓여져 있으니까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그러니까 쇠문도 역시 돌담만 있는 게 아니라 쇠문까지도 굳게 닫혀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뭡니까?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게 닫아놓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웠대.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뭡니까? 보이는 게 어둡겠어, 밝겠어? 어둡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림자는 햇빛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쓰여요. 물론 몇몇 시에서는 오히려 뭐 다른 사람은 뭐 이제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쉬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많은 작품에서는 좀 암울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조세희의 난자이가 수월인 작은 공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그 가족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마당에 공장의 굴뚝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난쟁이 가족의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암울할 거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많이 가르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자라고 하는 건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아침에서 저녁으로 그리고 다시 또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시간의 순환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아 탐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몇 날 며칠 동안 똑같은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시공간적, 그렇죠?
개념의 융합이자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자아 탐색의 과정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네.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을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돌담을 더듬으면서 눈물을 짓고 있어요. 왜 눈물을 짓고 있을까? 바로 본질적 자아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심정은 슬픔, 상실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자는 뭡니까?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즉 화자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게 어떻다? 그렇지,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일단 이거 살펴보기 전에 화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게 바로 뭐다? 끊임없이 나를 찾아봤더니 내가 어떻더라? 굉장히 부끄럽더라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뭐다? 자아 탐색의 결과가 된다. 자기를 반성해본 그 결과,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잖아. 그렇지? 그 말은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내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를 어떻게 해주는 존재? 알려주는. 그렇지? 판단해주는 존재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윤동주의 이제 서시도 보면 제일 첫 구절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도 바로 화자는 하늘을 우러러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즉 내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는 하늘이 판단해준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시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소설에서도 보면 하늘은 말 것만 아니는 소설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자기가 숙모의 돈을 훔쳐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삼촌에게 다 고백을 하고 자기 이제 죄가 정화가 됐을 때 그때는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은 바로 뭐다? 인물의 행동이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판단해주는 존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그죠? 지금 화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떻다? 풀 한 폭이조차도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현실이 어때? 힘들어요. 그치, 삭막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 길을 걷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로 아까 얘기했듯이 나오죠.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담 저쪽에 있는 나, 내가 분실수 쓴 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담 저쪽에 있는 나는 바로 뭐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어떤 나? 부끄러운 나. 알차게 나. 그치, 바로 본질적 나가 되겠죠. 그래서 담 저쪽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화자가 찾는 대상이 무엇이고, 이거는 바로 뭐다? 이상적, 본질적 자아를 나타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바로 뭐다? 담 저쪽에 있는 내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좀 간단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일종의 순수함, 그렇죠? 혹은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걸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일종의 그런 희망이나 의지나 순수함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탐색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는 그럼 누구겠어? 어떤 사람 나겠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치.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현실적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 안주한다고 해서 술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현실에 뭡니까? 만족하고 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여기서 이 잃은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담 저쪽에 있는 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본질적 자아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윤동주의 또 다른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윤동주의 어떻게 보면 그 자아의 괴리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공포영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백골.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나를 뭐다? 다 모든 살이나 이런 게 없어진 해골로 표시했잖아. 당연히 백골이라고 하니까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 그렇지. 그래서 이 백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현실적 자아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바로 뭐다? 나를 그 우주로, 즉 이상적인 공간으로 밀어 올려주는 그런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그쵸?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까 백골은 뭐라 그랬어? 현실적 자아. 그쵸? 현실적 자아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더 등장해요.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라는 거죠. 자, 아름다운 혼 하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여, 부정적으로 보여? 긍정적인. 그쵸? 바로 이 아름다운 혼은 바로 이상적 자아가 됩니다. 자, 이제는 자아가 둘이 아니라 셋으로 분리했죠,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이 나는 바로 뭐다? 여기서 내가 우는 것인데 어떻게? 백골이 우는 건지 아름다운 혼이 우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즉 여기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그쵸? 자, 그런데 어둠을 짓는 개는 가면 지조 높은 개가 어둠을 짓는데, 그럼 어둠을 짓는 개는 이꼴 지조 높은 개겠지. 그치?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는 근데 뭐라고 했다? 나를 쫓는다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조 높은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을 짓는 개와 사실은 같은 대상이고, 그쵸? 자, 그러니까 걔가 얼얼 하고 막 쫓아오면 유빈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치, 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화자는 뒤에서 쫓아오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 지조 높은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를 각성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를 쫓아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그쵸? 가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반복과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에게 이제 뭡니까? 스스로에게 가자라고 하는 의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그래서 이 쥐조 높은 개한테 마치 쫓기는 것처럼 얼른 서둘러서 가자는 거죠. 어디로?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또 다른 고향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상, 희망 이런 걸 의미한다 볼 수 있고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일종의 광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각성시켜가지고 일종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이렇게 마치 자기가 쫓기는 것처럼 그리고 나를 반성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화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이런 윤동주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정각에. 알겠죠? 이해는 좀 잘 돼?